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경제학이 가정하는 기본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 경제 문제, 경제 체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되어 있다. 결국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거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경제학은 시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시장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은 시장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커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시장 경제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 체제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통 경제 체제, 전통 사회에 살고 있다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을 배우지 말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전통 경제.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획 경제 체제다라고 하면 그 뭐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통제받으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대로 정부의 계획하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정부의 명령, 통제를 잘 따른 사람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각자가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이기심에 맞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체제죠. 그것이 허용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배워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회 원리가 경제학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이 어떻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시키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고 간단하고 허무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학은 시장 경제 체제, 시장 원리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시켜 주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맨큐 경제학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경제학의 이 10대 기본 원리는 전체적으로 경제학의 얼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10대 기본 원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1대 1원리, 2원리, 3원리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하나의 명제로 되어 있어요. 네, 각각이 명제로 되어 있어요. 상충관계로 되어 있지만
1번 명제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명제인데 그 명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상충관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된 그 무엇이다. 그것이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그 각각의 원리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제가 쭉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놓고 그 원리들이 각각의 원리들이 저런 개념과 관련된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얼개와 관련된 건데 사실 10대 기본 원리에서 요 네 가지는 네 가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고 5번부터 7번까지 또 하나고 8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경제학 얼개를 보면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큐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 파트와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미시경제학 파트가 있고 후반부에는 거시경제학 파트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 미시경제학은 또 크게 보면은 선택이론이랑 시장이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이론이랑 시장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선택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개인의 선택, 개인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인간이고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내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자원을 잘 선택하는 것. 그게 선택 이론이에요. 근데 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게 선택 이론이거든요. 물론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건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자원을 쓰는 거긴 하지만 자원 배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떤 개념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이론과 관련된 즉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 각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제 개인들 각자가 선택을 하고 그걸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그 자기네들의 즉 각각의 시장에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해서 뭔가를 생산한 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래를 하는 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죠. 교환을 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환 과정을 다룬 게 시장 이론입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그린 게 시장이잖아요. 그게 시장 이론이에요. 네. 상호작용의 원리, 교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원리,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장 이론과 관련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시장 이론과 관련된 게 이 세 가지다. 라고 거래이익, 효율성, 정부의 역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시장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 있는데요. 거시경제학은 크게 보면 경제 성장론이랑 이 경기 변동론이 있어요. 네. 경기 변동론이랑 경제 성장론이랑 경기 변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겁니다. 네, 장기적 추세가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론이고,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전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가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마냥 성장만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선을 끄면 이렇게 추세가 되잖아요. 추세가 되지만 만약 이렇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추세, 그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때 경기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의 총체를 의미해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소비, 생산, 교환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이잖아요. 경제 행위 또는 경제 선택 뭐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런 활동, 경제 활동이 어느 때는 경기가 좋다는 말은 어느 때는 이렇게 상승 국면을 타다가 어느 때 보면 또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 경제 활동의 총체가 어떤 때는 소비, 생산, 교환이 활발해지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또 하강하고 올라가고 하강하고 이러거든요. 이걸 경기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이 너무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이런 걸 별로, 그러니까 요거와 이 진폭이라고 그러죠. 요 차이가 큰 거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진폭이 최고점에 있는 지점과 최저점에 있는 지점의 그 폭이 너무 커버리면 좋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경기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좋을 때는 굉장히 경기가 과열돼 있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너무 침체돼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안정될 필요가 있어요. 불안정하지 않고 이렇게 진폭이 크지 않고, 진폭이 이게 좀 완만한 게 좋죠. 아무래도 좋을 때도 별로, 나쁠 때도 별로, 좋을 때도 이렇게 하는 진폭이 좀 작은 게 좋겠죠. 요 사이가 좀 작은 게 좋겠죠. 그건 이제 경기가 안정돼 있다라고 봐요. 경기 변동, 이거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법칙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칙입니다. 계속 상승만 하면 좋겠죠. 꾸준히.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폭을 좀 줄여서 경기가 좀 안정돼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보면 여기 거시경제가 이게 8, 9, 10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개념인데, 8번 이 경제 성장은 8번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화폐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과 경제 전체, 이 8, 9번은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8, 9번은 경기 변동과 관련된, 경제 성장은 10번과 아니죠. 경제 성장은 8번과 관련된 이야기고, 경기 변동론은 9번, 10번과 관련된 이야기다. 선택이론은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와 관련된 이야기고, 시장이론은 5번부터 7번까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학의 얼개, 크게 보면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이 있지만, 미시경제학도 선택이론과 시장이론으로 분리돼 있고, 거시경제학은 경제성장론과 경기변동론으로 분리돼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맨큐 경제학에 나와 있는 경제학의 10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10개로 나눈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숫자 그 자체가 경제학의 원리를 12개,
20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크루그만의 경제학은 12개였던가요? 12개로 기억하는데 그 원리 자체를 몇 개로 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맨큐는 10가지로 나눠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일단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경제학에 관련된 논의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 10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원리들은 계속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계속 등장하게 되는 원리 내지는 개념이에요. 그 원리에 관련된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 원리를 잘 원리 내지는 개념을 잘 이 숙지를 하면 앞으로 있을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쓰이는 이거는 절대 경제학 논의를 하면서 절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개념과 원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10대 원리에서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맨큐 경제학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쓰여져 있는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원리, 네, 1원리고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이건 이제 상충관계라고 하는 건데 상충관계 영어로 보면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상충관계입니다. 상충관계라고 하는 말은 선택이론이라고 그랬죠. 요 4개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이론인데 모든 선택은 포기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네. 포기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곧 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이거 희소성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희소성 때문에 나오는 개념인데 희소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자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거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24시간에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하지 않죠.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희소하지 않죠. 근데 희소해요. 동시에 내가 경제학 공부도 하고 동시에 내가 데이트도 하고 동시에 여행도 하고 뭐 온갖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 희소한 것이 아니겠죠. 근데 희소합니다. 시간은 희소해요. 근데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들 사이에 갈등합니다. 이게 상충관계라고 하는 건데 대안들 간에 상충되는 관계라고 하는 건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네, 경제학을 공부할 건가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건가 이 둘 중에 고민을 하게 되면 이 둘은 상충관계, 갈등 관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 데이트를 못 하죠. 같은 시간에 데이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뭔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 포기하는 것 이게 대가죠. 어떤 선택에 대한 대가가 그 포기하는 그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금융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금융 상품 반드시 수익이 큰 거랑 위험이 작은 거. 이 금융 상품은 항상 수익과
위험이 따르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금융상품이잖아요.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로부터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사지만 항상 수익만 나지는 않죠. 위험이 따릅니다. 예. 무슨 위험? 손해를 보는 위험이 따라가요. 그래서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으면 좋겠죠. 네.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품은 없어요. 네.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네. 그 금융상품이 꾸려지는 데 있어서 위험이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줘야, 위험이 큰 상품은 수익을 많이 줘야 그걸 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험도 큰데 수익이 낮으면 그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겠어요? 그런 상품은 아예 시장에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팔리는 금융상품이라면 반드시 수익이 적으면 위험도 적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으면 위험도 적어요. 그러니까 적고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은 그런 금융상품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수익을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위험은 크게 마련이다 이겁니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면 수익은 작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수익이 큰 것과 위험이 작은 것은 동시에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이 둘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돼야 되는 관계. 그 관계가 이 대안 간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뭐 소득이냐, 환경이냐. 네. 우리가 잘 사는 거, 네. 우리가 뭔가 생산을 많이 해야 잘 살거든요. 소득이 커집니다.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야 소득이 큽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득이 커지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소득 같은 것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많아져야 소득이 커지는데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환경은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생산이 많아져서 그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구비하도록 기업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켰을 때, 강제를 했을 때, 오염 방지 시설을 구축을 해라라고 강제를 했을 때, 그럼 기업은 비용 구조가 커져가지고 소득 수준, 생산을 덜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도 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도 반드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상충 관계와 관련된 선택은 곧 포기이다 또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격언. 경제학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네,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뭐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짜 점심? 공짜 점심이 왜 없지? 라고 하는 거죠. 네, 공짜 점심이 왜 없지? 선배들이 어느 날 공짜 점심을 사준다라고 가자. 점심을 사줄게 하면 그게 공짜 점심 아니고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공짜 점심을 먹는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제학 공부를 그 시간에 했으면 내가 1만 원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만족도죠. 나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공짜 점심을 얻어먹는 바람에 내가 그 시간에 경제학 공부를 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 1만 원이 바로 공짜 점심을 먹는 대가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원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포기된 것의 가치만큼 이 사람은
손해를 본 거죠. 비용을 치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용을 그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공짜 점심일 수 있어도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좋으냐 나쁘냐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좋은 걸 해도 뭐 공짜 점심 먹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같은 시간 할 수 있는 뭐 경제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연인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혼자서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많아요. 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게 뭔지를 따져봐야 그 좋은 게 실제로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경제학 공부랑 연인과의 데이트 중에 연인과의 데이트를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공부를 했다. 경제학 공부도 좋고 연인과의 데이트도 다 좋아요. 나한테 뭔가 만족도를 줘요. 공부하는 것도 만족도를 주고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도 만족도를 줘요. 근데 둘 다 좋지만 뭐가 더 좋은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 가장 좋은 걸 해야지 안 좋은 거 포기된 가치가 더 커버리면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포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그게 이제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되려면 포기된 것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기된 것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보통 포기된 것의 가치, 그거를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된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그 대가, 그 무엇의 그 포기된 것에 포기된 그 무엇, 그게 이제 기회비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정의를 해보면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차선의 가치예요. 네, 포기된 차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선택된 게 최선이죠. 네, 이게 최선이라고 봤을 때 포기된 것의 가장 큰 가치,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예컨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제 경제학 공부라고 하는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경제학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인과의 데이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만의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만약에 경제학 공부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다 달라요. 경제학 공부에 부여하는 가치, 데이트에 부여하는 가치, 여행에 부여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이 가치잖아요. 기회비용의 의미는 결국 가치인데 그 가치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건데 어쨌든 A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 공부에 10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데이트에 대해서는 8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행에 대해서는 6만큼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경제학 공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경제학 공부를 선택하게 되면 데이트와 여행 두 개를 다 포기를 해야 되죠. 그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데이트죠. 그래서 데이트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8만큼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8이 경제학 공부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경제학 공부죠. 예,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이 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더 큰 게 경제학 공부니까 경제학 공부의 가치를 10만큼을 포기해야 되니까 데이트의 기회비용은 10이죠. 여행의 기회비용은 얼마죠? 예, 여행을 선택하면 데이트와 경제학 공부 모두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큰 가치가 경제학 공부니까 경제학 공부의 가치인 10만큼이 바로 여행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게 그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게 뭐죠? 경제학 공부니까 경제학 공부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이 기회비용 개념은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 그 기회비용 개념 안에는 이 만약에 지금 요거는 지금 하나의 그 가정이 있었는데 경제학 공부나 데이트나 여행에 들어가는 현금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금 비용을 제로라고 했는데 만약에 현금 비용까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현금 비용까지도 포함을 하게 돼요. 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도 딴 거에 썼더라면 분명히 그 현금만큼 포기되겠죠. 네, 포기되기 때문에 현금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비용은 포기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 그걸 차선의 가치라고 한다면 차선의 가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해답을 주는 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이 기회비용 개념이다. 그래서 이건 상충관계랑 첫 번째 원리랑 사실은 연결돼 있죠. 네,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상충관계는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있다. 왜냐하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면 포기가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포기된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그걸 묻는다면 바로 기회비용이고, 기회비용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 기회비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이 또는 증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기회비용까지의 개념이고 두 번째 기본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고, 세 번째 기본 원리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한계라는 말은 영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거 마지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마지널 이거 추가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추가적인. 그래서 이거 한계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한계라는 말은 혼자 쓰이지 않아요. 형용사라기 때문에 형용사는 반드시 그 뒤에 명사를 수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명사를 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그 자체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이니 한계 비용이니 해서 이런 말이 붙어 다녀서 뒤에 이 명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하면 추가적인 편익이란 뜻이에요. 추가적인 편익 또는 한계 비용이란 말은 추가적인 비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한계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혼자 쓰이지 않고 뒤에 명사가 붙어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계란 말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무엇의 증가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 거는 요 밑줄친데 들어간 것은 또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 한계 뒤에 붙어 있는 걸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익이나 비용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한계 편익이란 말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편익의 증가량입니다. 네, 요 괄호 안에 편익을 넣으면 돼요. 또는 한계 비용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를 한 단위 더 선택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선택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한 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편익, 그 편익의 증가량, 그게 바로 한계 편익의 의미입니다. 한계 비용이란 말은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선택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의 증가량입니다. 예컨대 우리 사과가 있다. 내가 사과를 한 개 선택을 하죠. 한 개 선택함으로 해서 그 한 개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은 만족도입니다. 만족도의 증가량, 그 추가적으로 만족도가 늘어나는 그 증가량을 바로 한계 편익이라고 그러고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 추가적 내가 비용 사과를 하나 추가적으로 삼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량이에요. 비용의 증가량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의 의미고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한계적이라는 말은 한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말은 미래 행동의 가치를 형량해서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우리가 과거의 뭐 편익이나 비용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의 편익이 뭐고 그것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이 뭐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뭔지를 형량을 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이 결국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을 했을 때 한계 비용이 있고 한계 편익이 있고 한계 비용도 한계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편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내가 사과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사과에 대한 사과를 하나 선택했을 때 어떤 편익, 만족도의 증가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를 사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되죠. 그 두 개를 형량했을 때 이 편익이 크면은
행동이 증진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동이 또는 선택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안 하겠죠. 그 선택을 안 할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선택은 안 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 비용이 더 크면은 선택을 안 하겠죠. 네. 이런 게 이제 한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 가지고 올 추가적인 편익과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선택이 증진되고 한계 편익보다 한계 비용이 크면 선택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추가적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의 어떤 행동, 내가 추가적으로 한다니 더라고 하니까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를 형량을 해서 그게 편익이 맞냐 비용이 맞냐를 형량을 해서 선택을 하지 과거의 어떤 행동을 준거 삼아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몰되었다 그러는데 매몰된 가치는 형량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미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해서 없어져 버린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가치들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치 그 극장에 갔을 때 극장에 갈 때 예매를 하잖아요. 예매를 할 때 예매 시간이 있는데 그 예매 시간 내에 입장을 못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극장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만 원짜리 극장표를 샀어요. 네, 사서 예매를 해가지고 예매를 했는데 그 예매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편익이 그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본 것의 한계 편익이 1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비용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의 비용이 들죠. 그래서 15,000원하고 10,000원을 형량을 해가지고 편익이 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니까 선택을 했겠죠. 그 영화를 보는 선택을 했고 예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늦었어요. 네, 늦어가지고 입장을 할 수가 없었죠. 환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극장 다음 시간에 영화를 봐야 될까, 보지 말아야 될까를 판단을 할 때 과거 행동은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다시 미래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행동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제 영화관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영화표를 끊어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얻게 되는 만족도가 15,000원이잖아요. 예, 15,000원이 되고 비용도 추가적인 비용은 사실 10,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이미 잃었죠. 과거에 10,000원 예매표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계산해서 옛날에 내가 예매를 했던 그 비용 10,000원 더하기 이제 늦었기 때문에 또 새로 표를 사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10,000원을 지불하고 영화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용과 지금 현재 행동해야 될 비용, 그 비용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영화표를 보면 15,000원이 들고 아니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한개 편익이 15,000원이고 비용은 2만 원이 드니까 이 그 예매표를 다시 사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샀던 그 영화표는 그냥 매몰된 겁니다. 매몰된 거고 이제 새롭게
추가적으로 내가 행동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생각해서 형량을 해야 그게 더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15,000원과 지금 사서 드려야 될 비용 10,000원을 형량해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영화표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몰된 비용이나 편익을 생각해서 매몰된 가치를까지 포함을 시켜서 행동을 또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비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이런 예가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산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산다고 했을 때 이런 뭐 표지만 네, 이렇게 있고 이게 한계 편익이다. 한계 비용이다. 0,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사과를 전혀 사지 않아 0이죠. 사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편익도 0일 거고 비용도 0일 겁니다. 근데 전혀 사과를 사지 않다가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샀을 때 늘어나는 편익의 증가량이 한계 편익이죠.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과 가격이 50원이라고 해보죠.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를 추가적으로 살 때마다 하나에 0개에서 1개, 1개에서 2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늘어났죠. 플러스 1,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1로 이거 플러스 1, 양이 플러스 1로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은 50만큼 늘어나겠죠. 50원이니까. 네, 50만큼 늘어날 겁니다. 사과 가격만큼 비용을 치러야 되죠. A라는 사람이 사과를 산다고 했을 경우에 사과 가격이 50원이라면 내가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선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한계 추가적인 비용은 5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은 내가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한계 편익은 점점 감소해요. 네,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혀 사과를 먹지 않다가 처음 사과를 깨물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죠, 사과가. 근데 하나를 다 먹고 2개째 먹었을 때는 사과에 대한 편익, 즉 사과 맛이 떨어지죠. 3번째는 더 떨어질 거예요. 4번째는 더 떨어질 거예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만족도의 증가량은 커지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커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감소합니다. 한계 편익이.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맛있죠. 근데 배가 조금 불러서 하면 그 다음은 80만큼 증가할 거예요. 사과 하나에 대한 한계 편익이. 그 다음에 뭐 60. 증가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과를 몇 개 선택할까요? 이 사람은? 사과를 몇 개 선택할까요? 자, 일단 하나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를 먹었을 때는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크니까 한 개째 선택하겠죠. 다시 다 먹고 나서 하나에서 2개로 선택을 했을 때 역시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크니까 2개째 선택하겠죠. 3개째도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크니까 3개째 선택할 겁니다. 4개째는 선택하든 말든 똑같죠. 선택을 해도 똑같고 비용과 편익이 똑같으니까 순편익은 제로죠. 뭐 하든 말든. 근데 이거는 선택을 5개째는 비용이 한개 비용이 크니까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3개 아니면 4개째를 선택을 하겠죠. 3개까지는 그래도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크니까 4개는 무차별하죠. 2개 같으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4개 아니면 3개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는 계속 선택이 증진돼요. 근데 비용이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클 때는 증진되지 않고 감소합니다. 선택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계 원리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형량해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한계 원리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원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